현대무용 잘 모르는 저에게 이런 그 좋은 자리를 제안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됐었는데 제가 몸치여서 몸 움직이는 건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머리는 조금 제대로 되는데,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그 배경은 다 가지고 계시겠지만 지금 방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은 그 예술과 기술의 접점을 탐색하고 동시에 이제 그걸 안무 형태로 이제 기획하고 뭐 이런 걸 하시는 분들, 여러 백그라운드를 가지신 분들이 모여 계시다는 말씀을 듣고,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이 나름대로 좀 재미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상대적으로 이제 예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제 생각에는 이게 조금 보편적으로 적용이 될 거는 같은데, 제가 비교적 잘 알고 있는 건 아무래도 그 미술이나 음악 쪽이고 무용은 조금 잘 몰라서, 사실은 저희가 오늘 제 강연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 선생님들이 본인들의 그러니까 꼭 질문이 아니어도 질문하면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멍청한 얘기하면은 괜히 창피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생각하게 되는 게, 사실 그럴 이유가 없는데 질문이. 근데 그 제 얘기를 듣고서 무용 쪽에서 어떤지, 아니면 제 얘기를 듣고 느낌이라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것도 사실은 이게 이쪽 분야는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국제적으로 연구하고 작품 활동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여서 저한테도 선생님들의 그 반응이 되게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을 제가 이제 이런 여러 저 맥락들, 특히 이제 예술가 분들하고 다양한 곳에서 이제 만나서 강연을 하다 보면은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이 좀 복잡하거든요. 깔끔하지가 않고요.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이 예술에서 이렇다라고 X라고 얘기하는 것 같지 않고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고 저런 얘기도 하는 것 같고 헷갈리고 막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있어서 특히나 이제 이제 그 모임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예술가분들하고 이런 얘기를 나누다 보면 항상 궁금하게 여기는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이 뭐냐라고 나중에 질문하시거나, 아니면 제가 사실은 저는 X라고 답을 했는데 왜 X가 아니냐라고, 그래서 제가 되게 당혹스러운 적이 몇 번 있어서 그래서 아예 지금 제가 요약본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걸 들으시고 제가 나중에 좀 다른 얘기를 해도 저 다른 얘기가 이 얘기를 좀 더 복잡하게 하는 좀 그 다른 측면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는 두 가지 질문, 오늘 이제 제가 그 인공지능을 매개로 포스트 휴머니즘하고 예술 사이의 관계의 여러 접점들을 탐색할 건데,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이제 듣는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인공지능이 예술 창작을 정말 하는 거냐, 인공지능을 뭐 많이 쓴다고 하는데 걔가 진짜 창작을 한다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하고, 그다음에 좀 더 노골적으로 이제 약간 무르익으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작품 활동을 하게 될 때 예술가는 다 사라지고 우리 일자리 다 잃게 되는 거 아니냐, 뭐 인공지능이 사람 일자리 다 빼앗는다는데, 그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것 말고 사실은 훨씬 더 복잡한 다른 얘기를 많이 할 텐데, 일단 혹시 중간에 졸기는 좀 춥네요. 그래서 조시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하여튼 재미가 없어서 딴 생각을 좀 하시더라도 그 질문에 대한 답은 확실하게 알고 가시라고 제가 그걸 먼저 말씀드릴 텐데 왜 갑자기 웃음이 나오지? 그게 이런 얘기 하면 싫어할까 뻔히 아는데도 하려고 하니까 답이 간단하지가 않아요. 답이 간단하지가 않아서, 근데 그래도 간단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요점 뭐냐면, 첫 번째 질문, 인공지능이 예술을 창작한다고 볼 수 있느냐? 제가 이따가 굉장히 자세하게 드릴 말씀 내용 때문에 yes and no예요. 그래서 그건 창작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창작을 이렇게 정의하면, 그러니까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그 정의에 따라 달라져요. 이렇게 정의하면 예술 창작 절대로 한다고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정의하면 예술 창작 한다고 할 수 있어요. 정의의 문제고, 그는 뭐 정의의 문제니까 끝이냐, 그런 건 아니고요. 첫 번째, 예술 창작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정의가 지금 현재 널리 퍼져 있는 정의예요. 그래서 그 정의, 근데 정의라는 건 원래 그 커뮤니티에서 결정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9세기의 예술을 어떻게 정의했는지, 18세기에 어떻게 정의했는지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무용 분야에서도 많이 달라졌어요. 예술 전체적으로는 당연하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도 조금 이따가 할 텐데 끝부분에 가서, 그래서 실제로
전통적인 예술관에 따르면 인공지능은 심플하게 뭐 논란의 여지가 전혀 없이 예술 창작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근데 그 정의가 신성 불가침이냐? 그렇진 않다는 거죠. 실제로 최근에 여러 예술가들 사이에서 그 예술의 정의를 바꾸려는 시도들이 있고 그게 포스트 휴머니즘적 시도인데 그래서 그게 만약에 이건 만약이에요. 비기푼데 만약에 그래서 21세기 중반 넘어가서 그 22세기 넘어갈 때쯤 돼서 지금 뭐 50년 내로 예술가들의 생각이나 사회적인 예술에 대한 생각이 바뀐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정의 얘기할 텐데 그 창작에 대한 정의가 바뀐다. 그러면 그 시대에는 인공지능이 예술을 창작한다고 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맞고 이렇게 얘기하면 틀리다가 아니라 실제로 예술의 역사성을 고려하면 예술을 어떻게 이해하고 예술 작업을 어떻게 이해했는가를 살펴보면 미래에 열린 가능성이라고 볼 수가 있죠. 두 번째도 복잡해요. 두 번째,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일자리를 다 이렇게 저는 굉장히 안전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는데 혹시 오해하실까봐 얘기를 하면 인공지능이 철학을 못하니까 안전할 거 전혀 아닙니다. 인공지능 철학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안전한지가 그 약간 좀 서글픈 이유인데 여러분들은 굉장히 좀 뭐랄까 위협이 있을 수는 있어요. 여러분이 전부 다 일자리를 잃게 될 가능성은 0이고요. 일단 안심을 시켜드릴게요. 0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진 않은데 여러분들이 계속 현재 방식대로 일자리를 계속 유지할 가능성도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위협이 있지만 예술가가 사라지는 일은 절대로 있지 않을 것이다가 이제 짧은 답이고요. 근데 왜 저는 안전하고 여러분들이 더 위험하냐면 철학이 예술보다 인공지능이 하기가 더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혹시라도 그렇게 그 생각을 하셨다면 절대로 아니고요. 사실은 예술이 철학보다 인공지능이 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냥 쉽게 얘기해서 철학은 별로 인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만들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거든요. 저는 절대로 철학하는 인공지능에 돈을 투자할 사람은 없을 거라고 확신해요. 이건 진짜 확신인데 그래서 저는 안전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별로 사회적 수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으로 철학자를 대체할 노력을 안 해요. 근데 예술은 되게 중요하고 널리 퍼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향유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자세하게 설명드릴 텐데 예술의 전체가 아니라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일부를 인공지능으로 대체하려는 시도는 상업적으로 추구할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대체될 가능성이 있고 그 부분은 사실은 예술가 직업들이 많이 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좀 복잡하다는 거고요. 자, 이제 요점 정리가 다 끝났으니까 그냥 이제는 편안하게 뭐 조셔도 되고 뭐 딴짓 하셔도 되고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복잡하게 좀 얘기를 해볼게요. 간단하게 정리를 했으니까 이거 한번 들어보시죠. 뭐 예상하셨겠지만 인공지능이 작곡한 곡입니다. 그 인공지능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건 뭐 여러분들 다른 강연이나 뭐 거기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2000년대 초반입니다. 이미지 판독을 시작으로 딥러닝이라고 하는 그 뉴럴 네트워크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면서 이제 인공지능의 정확도나 효율성이 엄청 높아졌는데요. 그 전에도 인공지능은 이미 있었어요. 룰 베이스드라고 그래가지고 흔히 얘기하는 클래시컬 AI, 고전적 인공지능, 뭔가 규칙으로 하는 거죠. 이런 여러분들 그 중고등학교 때 그 조건문 이런 거 보셨잖아요. 뭐 if then 그래가지고 여기서 n이 1보다 크면 여기로 가고 n이 1보다 1하고 똑같으면 여기로 가고 n이 1보다 작으면 이렇게 가고 그래 그 밑에 또 판단을 계속 해가지고 가는 그런 방식으로 인공지능을 만들었는데 그 인공지능은 가능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 이걸 프레임 프로블럼이라고 모르셔도 돼요. 근데 그냥 혹시 여기 컴퓨터 베이스가 있다고 들어서 그냥 말씀드리면 프레임 프로블럼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가능성의 횟수가 어느 정도 이상 되면은
일종의 컴퓨테이셔널 익스플로전, 그러니까 계산적으로 이렇게 접근하기가 어려운 폭발적 증가가 일어나가지고 아주 제한된 상황 이외의 실제 상황들, 그러니까 상황이 조금만이라도 복잡해지면 사실 그 실시간으로 리얼타임으로 뭔가 리절트를 정확하게 내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한계여서 많은 사람들이 2000년대 초반까지 결국 인간 수준의 무언가를 실시간으로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이게 그 딥러닝 레볼루션이 터진 거죠.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이게 정확히 왜 되는지는 모르는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면에서.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그런 수많은 뭐 인공지능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는 얘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그 음악 인공지능 작곡하고 연주 중에서 연주가 더 힘듭니다. 그 이유도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특히 예술적 맥락에서는 작곡하고 연주가 엄청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제가 이따 설명드린 인공지능의 특징 세 가지 중에서 세 번째와 관련이 깊은 건데 하여튼 작곡하는 인공지능은 딥러닝 이전부터 있었어요. 80년대부터 룰 베이스드로 이미 있었고 꽤 잘했어요. 그게 EMI라고 해서 그 레코드 회사 이름이 아니라 Experiment in Musical Intelligence, 그래서 데이비 콥이라는 굉장히 뛰어난 음악학자. 이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음악 인공지능을 제일 처음 만든 사람은 인공지능 학자나 컴퓨터 사이언티스트가 아니라 그 음악학자였어요. 즉 음악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 이 패턴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인공지능이 실제로 정말로 탁월한 어떤 그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는 컴퓨터 과학자 용어로 도메인 엑스퍼티스라고 해서 그 인간이 하고 있는 어떤 특정한 영역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과의 협업이 필수적이에요. 그러니까 컴퓨터 과학자가 그냥 앉아가지고 자기가 무용도 하고 음악도 하고 미술 절대로 불가능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컴퓨터 과학자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무용이 전부 다 그런 일이 안 벌어지는 이유가 그 인공지능 테크놀로지라는 것의 일반적 기술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신문에 지상에서 보는 그런 일은 절대로 안 일어나고 반드시 도메인 엑스퍼티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EMI도 제일 처음에 도메인 엑스퍼티스를 가지고 있는 음악학자가 만들었고 여러분 그 여기 이 유튜브에서 EMI 쳐서 찾아보시면 꽤 많은 곡들이 있고 음반도 냈어요. 그 중에서 좋은 곡들만 뽑아가지고 음반도 냈는데 이때 수준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흉내내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바흐 곡들을 다 학습을 시켜가지고 지금 한번 해볼까요? 이건 이미 90년대 나온 거예요. 이것도 인공지능이 작곡한 건데 연주는 당연히 사람이 했죠. 이것도 주목할 점이에요. 아직까지 연주나 아니면 이 성악 이런 거 갖다 인공지능적으로 완벽하게 구현하는 건 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요.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일단은 그리고 그게 단순히 우연적인 이유가 아니라 그 둘이 차이가 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인공지능과 인간지능의 특징 차이점 중에 하나인데, 자, 요건 90년대 이미 이건 딥러닝 이전에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 이 데이비 콥이 정말 똑똑한 거죠. 데이비 콥이 여러분 코딩이라는 개념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코딩은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지식이든지 아니면 특징이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바흐 음악 스타일 그러면 음악을 좀 공부하신 분들은 알잖아요. 그 대입법적으로 화성학적으로 어떤 특징들 어떤 패턴들이 보인다는 거. 그러면 그거를 여러분들은 인간지능은 그거를 듣고서 알거나 아니면 뭐 악보로 알거나 이렇잖아요. 컴퓨터는 그걸 못해요.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숫자예요. 숫자. 컴퓨터가 원래 계산기란 뜻이에요. 컴퓨팅하는 디바이스니까. 그래서 걔는 아는 게 숫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코딩이라는 건 뭐냐면 아주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특징이나 지식들을 숫자로 바꿔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사실은 여러분들이 하는 코딩은 그걸 숫자로 직접 바꾸는 거는 컴파일러라고 해서
사실은 더 낮은 수준의 머신이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부호라든가 아니면 알고리즘으로 바꿔주면 그러면 이제 나머지 것들을 이제 대행해줘. 근데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다 숫자로 바꾸는 게 코딩이에요. 왜냐면 그러니까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게 일종의 번역하시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의 도메인 엑스퍼티스를 번역하는 게 코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럼 개념적으로 정확하거든요. 이건 뭐 컴퓨터 과학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게 얘기해봤자 어차피 그게 그렇게 와닿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데이비 콥이 이 90년대에 이걸 가지고도 이렇게 기가 막힌 작품을 쓸 수 있었던 건 이 사람이 워낙 뛰어난 음악학자니까 이 사람이 일일이 코딩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바흐 그 수많은 작품들을 놓고서 그 작품들 하나하나를 악보를 입력시킨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는 이 인공지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이 콥이 자기가 변수들을 하나하나 만들어내가지고 작곡가의 작품들의 특징을 잘 잡아낼 수 있도록 변수를 고안해서 그 변수들에 대응하는 값들을 각 곡마다 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번 변수는 뭐 37, 2번 변수는 25 이런 식으로 다 숫자로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데이비 콥의 바흐 음악에 대한 이해를 온전히 다 숫자로 바꿔서 집어넣어서 얘를 교육을 시킨 다음에 머신러닝을 시킨 다음에 기계 학습을 그 다음에 거기다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를 붙여가지고 숫자를 약간 바꾸는 거죠. 그거 못 드시겠어요? 그러니까 바흐 스타일을 충실히 지키되 이미 입력되지 않은 새로운 그러니까 바흐가 만들었을 법한 작품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거는 할 수 있거든요. 그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해낸 작품들을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뽑죠 또. 왜냐면 얘는 사람 내가 이걸 갖다 저기 농담처럼 얘기하는데 농담이 아니거든요. 모차르트 아무리 천재인 모차르트가 와도 하루에 작곡을 몇 곡 할 수 있을까요? 뭐 그 사람 머릿속에서 그냥 줄줄을 썼다면서요.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이. 약간 과장이 있지만 그래봤자 어차피 24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 악보를 써도 뭐 몇백 곡 쓸 수 있을까요? 얘는 그 머신러닝을 완료한 다음에 하루에 10,000곡씩 써내요. EMI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거죠. 그것도 사람이 아니죠 당연히. 인공지능이잖아요. 이 부분도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인간지능과 비슷한 면이 있지만 다른 면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인간 작곡가는 아무리 천재여도 하루에 10,000곡씩 작곡하진 않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작곡한 곡들 중에서 데이비 콥이 보고서 자기가 보기에 가장 바흐스럽고 예술성 있는 작품들을 뽑아내서 녹음을 시킨 거예요. 이 곡이. 자, 그러니까 제가 앞부분은 이제 인공지능과 인간지능의 차이점에 주목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이 에피소드가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이 이렇게 흉내낸 건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괜찮은 작품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그 작품이. 그러니까 그 전문가가 들었을 때는 물론 구별이 돼요. 왜냐하면 작품들이 존재하는 작품들을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 이건 바흐 흉내는 냈는데 뭐 1%가 부족해. 그럴 수 있지만 실제로 이걸 가지고 실험을 한번 했어요. 왜냐하면 이 음악 작곡한다고 하니까 또 이제 인간 자존심에 작곡이란 건 인간만 하는 건지 무슨 기계가 해 뭐 이런 생각을 가진 어떤 그 미국의 별로 유명하지 않은 작곡가가 한 분 계셨는데 이분 일종의 도전장을 냈어요. EMI한테. 그래가지고 자 우리 경연대회를 해보자. 어떤 식으로? 마치 펩시 챌린지처럼 가리고서 해보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한 거예요. 바흐의 유명한 작품들은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바흐의 그 워낙 칸타타 많이 썼으니까 칸타타 중에서 그 별로 안 알려진 칸타타 한 곡하고 EMI가 바흐 스타일로 작곡한 곡하고 그 다음에 이 인간 작곡가가 자신의 혼신의 그 바흐에 대한 자신의 애정을 불러일으켜서 바흐 스타일로 작곡한 곡을 세 곡을 이제 표지 없이 1번, 2번, 3번 이렇게 틀고 그 다음에 평가를 하라고 했어요. 그것도 어디서 했냐면 그냥 일반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전문가도 아니고 중간쯤 되니까 미국 대학교에서 그 교양 수업 듣는 학생들 몇백 명 모아놓고서 제 기억에 플로리다 대학이었던 것 같아요. 90년대 중반에 이루어진 실험이에요. 실험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이 결과가 나온 게 되게 중요한데 압도적인 표차로 EMI가 작곡한 곡을 바흐의 진짜 곡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거기다 평을 뭐라고 썼는지 알아요? 역시 기계는 따라올 수 없는 바흐 음악의 정수. 그래서 영혼의 울림이 있어. 뭐 이런 표현들을 막 거기다 썼어요. 자, 그 다음에 바흐의 진짜 작품을 인간 작곡가가 바흐를 흉내내서 작곡한 곡이라고 했어요. 여기까지는 그럴 수도 있어. 헷갈릴 수 있어. 바흐도 인간이니까. 마지막 펀치라인은 뭐겠어요? 인간 작곡가가 바흐를 흉내내서 쓴 작품을
뭐라고 했냐면 이건 누가 봐도 기계가 있네. 수준이 확 떨어지잖아. 완전히 이거 기계적이고 그 영혼의 울림도 없고 이거 쓰레기네. 뭐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 사람 그 다음부터는 저 인공지능 음악계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주 조용히 살고 있어요, 그분. 제가 드릴 말씀 뭐냐면 아까 만곡 작곡 얘기 드렸잖아요. 그거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로 비인간적이에요. 그 작곡을 하는 그 능력이나 이런 거 있어요. 인간하고 너무 다른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인공지능의 그 능력들이 그렇게 높다고 해서 그러면 그러니까 인간하고 다르다고 해서 그러면 그 결과물에 있어서 그러면 인간하고 기계하고가 완전히 확 차이가 나느냐? 사실은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다. 전문가들은 구별하겠죠. 근데 대학생들 모아놓고 했을 때 영혼의 울림이 느껴진다잖아요. 이게 에밀리 호와드라는 여기 이거 보이시죠? 에밀리 호와드. 이게 예명이에요. EMI가 버전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2000년에 들어가지고 머신러닝 그 딥러닝 그 알고리즘을 적용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얘가 버전업을 해가지고 이제는 아까 들으시면 뭐 음악 좀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떤 부분은 리스트 비슷하고 어떤 부분은 약간 그 메시앙 느낌도 나고 그러니까 딱히 얘다라는 건 아닌데 몇 개의 스타일이 이렇게 섞여 있고 걔네들이 굉장히 물 흐르듯이 잘 연결돼 있죠. 물론 아직까지 이렇게 명곡이다 뭐 이런 느낌은 없지만 잘 짜였네 뭐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는 지구상에 없는 곡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일을 갖다가 어떤 특정 스타일을 외워가지고 그 학습해가지고 그 스타일대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어쨌든 대충 들을 만한 여러분 금방 그 머리 빨리 돌아가신 분들은 짐작하시겠지만 이게 왜 위협일까요? 인간 작곡가한테 가령 얘는 아직까지는 당연히 탁월한 인간 작곡가 수준은 안 되죠. 제가 음대 교수님한테 들려드렸더니 대충 작곡 배우기 시작한 초보자들, 그러니까 박사과정생 정도의 습작 아니면 이제 시험 문제로 작곡 기말 페이퍼로 낸 거 수준 정도는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정도도 일반인들은 엘리베이터 뮤직이나 무작 같은 거는 그 정도도 괜찮잖아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공지능의 최종 결과물이 음악 작곡에 있어서 당연히 인간 탁월한 작곡가 수준은 안 되지만 그러니까 그 수준하고 경쟁이 아니고 그냥 백그라운드로 그냥 저작권료 얘는 하루에 10만 곡도 작곡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백그라운드로 그냥 깔고 그냥 흘려 듣는 그런 거로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비즈니스 오퍼튜니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이제 생겨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대충 이제 그러면 어떻게 얘기가 흘러갈까를 짐작할 수 있는 앞에서 너무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인공지능이 지금 현재 그 최종 결과물에 있어서는 그 굉장히 임프레시브한 퍼포먼스를 하고 있어요. 무용은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유가 있는데. 근데 미술과 음악 분야에서는 예를 이제 미술 예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저거 말고도 달리를 가져올까도 했는데 그건 좀 다른 거라서 이걸 먼저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넥스트 렘브란트라고 해가지고요. 이것도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의 제작 과정까지 자세하게 다 나와 있어요. 오늘 국내 소개가 되기도 했는데 제가 좀 이따 지적할 이유 때문에 잘못 소개가 됐어요. 그것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그 네덜란드에서 렘브란트는 거의 그 국민화가예요. 그러니까 국부로 대접받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뭐 가보신 분들 많으시겠지만 암스테르담에 가면 라이크스 무제움이라고 그 중앙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에 렘브란트 방은 무시무시하게 큰 방에 그냥 렘브란트 그림이 수백 점이 꽉 차 있어요. 어마어마해요. 거기에 있는 렘브란트 작품들을 기계학습시켜서 렘브란트가 그렸을 법한 그렇지만 실제로 렘브란트가 그리지 않은 그림의 3차원 구조를 계산해내게 하고 인공지능한테 그걸 3D 프린터에 연결해가지고 찍어낸 작품이에요. 저 작품이. 근데 렘브란트 전문가들도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사실은 내가 지금 만들었다는 걸 알고 잉크나 이런 게 새 거여서 그렇지 이게 만약에 적당히 위작 처리 좀 하고 이렇게 화학약품 처리했으면 나도 깜빡 속아나올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기가 막히게 그리는 거예요. 넥스트 렘브란트. 그러니까 최종 결과물의 수준에 있어서는 사실은 그 인간 작곡가 저는
이건 이 그림 이거 비슷한 것도 못 그리죠 당연히. 그러니까 평균적인 인간 대부분보다 훨씬 더 예술적으로 뛰어난 작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인공지능이. 그러니까 이게 왜 인문주의 재검토라는 말씀을 드리냐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중적인 담론이나 학술적인 담론에서도 인간이 왜 특별한 존재인가에 있어서 인간만이 예술을 향유하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다. 예전에는 굉장히 심플하게 생각했어요. 예전에는 인간만이 도구를 사용한다. 근데 이제 요새 침팬지도 도구를 사용하고 원숭이도 고구마를 갖다가 소금물에 씻어가지고 짭짤하게 먹고 그런 사실들이 알려지니까 이제 그렇게 심플하게 안 하고 인간만이 특정한 목적이나 기능을 염두에 두고 자연에 있는 산물들을 가공해서 그 목적에 맞게 도구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복잡한 방식으로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밖에 없다. 그럼 맞아요. 실제로 그 다른 동물들은 그 정도로 복잡하게 사용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훨씬 더 이렇게 복잡하게 정의를 하긴 하지만 많은 경우에 인간의 존엄성이나 인간적 가치, 인간의 위대함, 인간의 유일무이적 어떤 특징들을 얘기할 때 인간만이 할 수 있는 활동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고 그 중에서 예술 작품도 대표적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게 그 예술 작품의 최종 결과물들은 사실은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만드는 인공지능이 등장하면 그런 방식의 심플한 논리가 아니라 뭔가 좀 더 복잡한 논의가 필요한 거죠. 그렇다고 제가 뭐 갑자기 인간이 기계하고 별 차이가 없어졌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통상적이고 전통적인 어떤 답들은 사실 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림 그리는 인공지능 말씀을 드렸죠.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 작곡하는 인공지능 제가 EMI 잔뜩 얘기했고 그 다음에 글 쓰는 인공지능 소설도 쓰고 이건 학술서입니다. 리튬 아이온 배터리 여러분 리튬 아이온 배터리에 대해서 혹시 아세요? 잘 모르시죠? 근데 인공지능이 저 책도 썼어요. 리튬 아이온 배터리. 그래가지고 저게 이제 책도 출판됐어요. 스프링거라고 그 출판사에서 책도 나왔고요. 그리고 소설도 많이 써서 그 중에서 일부는 출판돼서 상당히 많이 팔리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제가 본격적으로 인공지능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일종의 신학계기부터 할게요. 왜냐하면 신학계가 별게 아니라 제가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중매체에서 이런 걸 보도할 때는 아무튼 선정성이라든가 시간적 제약 때문에 대놓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홀 트루스를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 그리고 홀 트루스를 일부러 얘기 안 해요. 제가 그 미디어 쪽 분하고도 왜냐하면 홀 트루스를 얘기를 안 함으로써 그 얘기 안 한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를 할 거를 뻔히 알고서도 일부러 그렇게 해요. 그래야지 더 선정적으로 들리기 때문에. 근데 자기는 어쨌든 대놓고 거짓말 안 했으니까 깨끗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홀 트루스를 얘기 안 하는데 자, 글 쓰는 인공지능부터 얘기할게요.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참이에요. 인공지능이 이 책을 썼고 실제로 스프링거라는 데서 나왔고 굉장히 테크니컬한 데서 테크니컬한 주제, 일반인들은 사실 잘 모르는 주제에 대해서 썼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저런 보도가 나올 때 보도 절대로 안 되는 내용이 있어요. 홀 트루스가 아니어서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첫째, 아까 제가 이미 그 EMI 말씀드릴 때 얘기를 했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한테 야, 너 리튬 아이온 배터리에 대해서 책 좀 써봐.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막 계산하더니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쫙 뽑아내가지고 훌륭한데 탁 접어가지고 그거 갖다 출판사에 넘겨서 책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즉 인간이 책을 쓰듯이 쓰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요? 아까 얘기했지만 인공지능은 이해하는 게 숫자밖에 없어요. 인공지능은 자기가 책을 쓰고 있는지도 몰라요. 당연히. 리튬 아이온 배터리가 뭔지도 모르고요. 리튬하고 배터리가 서로 다른다는 것도 몰라요. 근데 어떻게 쓸까요? 어떻게 쓰면 이렇게 써요. 자, 그 리튬 아이온 배터리에 대해서 기존 인간 전문가들이 그 출판한 수많은 논문들이 있어요. 전문적인 논문들. 그 전문적인 논문들을 코딩시켜요. 코딩시키는 건 뭐라고 그랬죠? 숫자로 바꾸는 거예요. 누가? 사람이에요. 아직 기계는 그걸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 코딩하는 적당한 알고리즘들을 만들어낸 다음에 인간 엔지니어가 그 다음에 그 방법으로 이게 스캔해가지고 문장들을 다 집어넣게 만들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여러분들 최근에 되게 유행하는 GPT-3 그건 이제 매개 변수가 뭐 수천억 개나 1780억 개 뭐 상상할 수 없는 매개 변수를 쓰는데 얘는 이제 이거 쓸 때만 해도 그 정도는 초거대 AI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좀 작은 사이즈지만 기본적으로 메커니즘은 똑같아요. 뭐냐면 자, 수많은 문장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는 확률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확률. 무슨 뜻이냐면 이 문장이 나왔을 때 우리는 문장으로 읽지만 그냥 기계는 숫자로 읽어요. 그 숫자에 대응하는 이런 문장이 나왔을 때 그 다음 문장으로 어떤 문장이 더 확률이 높은가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장들을 산출을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콤비네이션으로.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연결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인공지능 챗봇 원리도 똑같아요. 왜 인공지능 챗봇 보면 뭐 내 말을 알아듣고서 막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 상상력이고요. 걔는 아무것도 몰라요. 자기가 하는 얘기. 그래서 왜 이루다 사태 났을 때 그건 물론 잘못된 일이고 고쳐져야 되는 일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이루다는 자기가 말하는 말의 의미를 전혀 몰라요. 그냥 산출하는 거예요. 그 문장을. 그래서 그 문장들을 어떻게 산출하냐? 수많은 채팅 메시지를 보고서 이런 말 나왔을 때 이런 말들이 나오면 사람들이 재밌어 하더라 하는 것들을 일일이 다 평가 시스템들을 집어넣어서 그걸 이제 목적 함수라고 하는데 그 목적 함수에 따라서 옵티마이즈를 시키는 거예요. 랜덤 팩터 좀 집어넣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문장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띄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반응에 따라서 또 다른 문장들을 만들어내고 물론 이제 알고리즘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데 핵심은 그냥 확률적으로 문장에 해당되는 것들을 산출하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안 믿어지시겠지만 수많은 리튬아이온 배터리들을 사용해서 그것과 관련된 논문들을 다 머신러닝을 시킨 다음에 어떤 문장들이 왜냐하면 리튬아이온 배터리에서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들이 있고 그 알려진 사실들은 여러 논문에서 반복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그 반복되는 문장들이 쫙 나열이 되겠죠. 일종의 리터러처 리뷰죠. 리튬아이온 배터리의 특성은 어떻고 전기적 특성, 물성은 어떻고 뭐 쫙 나열이 될 테고 그 다음에 앞으로 연구 방향 그것도 각 논문마다 이런 쪽 연구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것들을 뽑아가지고 확률적으로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것들을 쫙 해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게 한 가지고요. 그 얘기는 절대로 안 나오죠. 신문이나 매체.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 얘가 제일 처음에 산출하는 거는 절대로 책으로 찍을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건 확률론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식이에요. 제가 사실은 그 원본도 본 적이 있는데 인터넷 막 뒤지니까 나오더라고요. 뭐냐면 말이 되는 문장이에요. 리튬아이온 배터리에 대해서. 근데 전혀 엉뚱한 얘기, 이거 아무 관계없는 문장이 중간에 들어가 있어. 그 다음에 또 말이 되는 문장이 나와. 그 다음에 또 말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뭐 들어가도 되게 되는 이상한 얘기가 나온 다음에 또 그다음에 또 말이 안 되는 얘기가 한참 나와. 그 다음에 또 말이 되는 얘기가 나오고 뭐 이런 식이에요. 왜? 알고서 쓰는 게 아니에요. 인공지능은. 그냥 산출하는 거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저렇게 산출된 것들을 그 리튬아이온 도메인 엑스퍼티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리튬아이온 배터리 전문가가 그 문장들 하나하나 보고서 이건 말 돼. 이건 무슨 말이야? 지워. 그다음에 이건 꼭 들어가야 되나? 이것도 지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에디팅을 해요. 사람 에디팅 없이 절대로 책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저 책을 썼다는 말은 사실은 테크니컬하게 정확하지 않고요. 인공지능이 저 책을 쓰는데 참여했다가 맞아요. 테크니컬하게.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섹시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미디어에서 보도할 때 절대로 그렇게 보도 안 하죠. 인공지능이 혼자서 책을 쓸 수 있는 절대로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냥 그 방법들을 써.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인공지능이 이상문학상 받을 만한 그런 굉장히 훌륭한 문학 작품을 쓰는 게 어려울까요? 아니면 하이틴 로맨스 작품을 쓰는 게 어려울까요? 하이틴 로맨스 쓰는 게 어려울까요? 자, 그러면 이거 보세요. 이게 쉽지 않아요? 자, 인공지능이 리튬아이온 배터리 책을 쓰는 게 어려울까요? 하이틴 로맨스 쓰는 게 어려울까요? 하이틴 로맨스. 오케이. 그러면 인공지능이 리튬아이온 배터리 쓰는 게 어려울까요? 아니면은 뭘랄까? 고등학교 교과서 쓰는 게 어려울까요? 제 말의 오점은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 중에서 리튬아이온 배터리 쓰는 게 훨씬 더 쉬워요. 제일 쉬워요. 근데 좀 신기하죠? 여러분들이 리튬아이온 배터리 책을 쓸 수 있는 인간 전문가는 별로 없죠. 정말 저쪽에 전문성이 되게 뛰어나야 되잖아요. 하이틴 로맨스도 너무 우습게 보면 안 되지. 일기는 대부분 사람들이 쓸 수 있잖아요. 일기 쓰는 인공지능 만들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챗봇이 어려운 거예요. 이유는 뭘까요? 제가 사실은 힌트는 다 드렸는데 리튬아이온 배터리가 사람한테는 훨씬 더 쓰기 어렵고 일기 쓰기는 훨씬 쉽잖아요. 인공지능은 정확히 반대예요.
그리고 이런 현상이 아주 일반적이에요. 이름도 붙어 있어요. 모라백의 역설이라고. 모라백이라는 유명한 로봇공학자 이름을 따서. 왜 그럴까요? 맥락의 제한성 때문이에요. 리튬 아이온 배터리에 대한 책은 리튬 아이온 배터리에 대해서만 나오겠죠. 그러니까 원래 집어넣은 논문도 리튬 아이온 배터리 얘기가 거의 나오고 가끔가다 뭐 심심한 농담 같은 거 한두 개 들어가 있겠죠. 그렇죠? 그에 비해서 일기에는 뭐가 쓰여집니까?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게 쓰여지겠죠. 사람에 따라서. 그러니까 맥락이 오픈되어 있으면 훨씬 어려워요. 인공지능적으로 만들어내기가. 리튬아이온 배터리는 굉장히 맥락이 제한되어 있어서 훨씬 만들기가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하기엔 너무나 반직관적인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들 일반인들은 사실은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공부해야지 알 수 있는 법률 문서를 요약하는 인공지능 이미 나와 있거든요. 그냥 읽어가지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를 법률 문서를 그 핵심만 요약해주는 인공지능은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거 만드는 게 챗봇 만드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챗봇이 훨씬 힘들어요. 그냥 농담 따먹기 하는 챗봇 만들기가. 훨씬 어려워요. 왜냐면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그리고 뭐가 튀어나오는 거의 상황에서 아까 확률론적으로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확률론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오늘 날씨가 참 좋으네.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날씨가 좋은 것 같아. 이런 것도 괜찮은 답이지만 왜 쓸데없이 날씨 얘기를 해. 우리 그냥 저기 오늘 어디 놀러 갈까 하면 생각해 보지. 이런 것도 괜찮은 답이잖아요. 어느 답이 더 괜찮은 답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으로 코딩을 시키려면 더 괜찮은 답과 덜 괜찮은 답을 수치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되게 어려워지는 거죠. 맥락들이 그렇게 열려 있으면. 이 리튬아이온 배터리는 그걸 수치화시키기가 쉬워요. 예를 들어서 훨씬 임팩트 팩터가 높고 그 다음에 훨씬 유명한 작가가 쓴 사람한테는 점수를 더 주면 돼요. 그럼 거기 문장이 더 센 문장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앞으로도 계속되는데요. 하이튼 로맨스하고 순수문학 얘기. 하이튼 로맨스하고 순수문학 얘기는 사실은 제가 일종의 미끼 질문이었는데 그거는 둘 다 어차피 이해는 못하고 쓰는데 그 플롯 구조나 이런 것들의 열린 정도가 하이튼 로맨스가 더 적죠. 더 닫혀 있잖아요. 되게 뭐 부잣집 아들과 가난한 집 딸, 아니면 부잣집 딸과 가난한 집 아들, 아니면 제3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플롯을 또 그것 제가 연구하다 보니까 플롯 그 하이틴 로맨스 플롯을 21가지로 정리하는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훌륭한 분들 많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래가지고 그것들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그 문장들을 산출하면 또 하이틴 로맨스 문장들은 비슷한 문장들도 많고 그래서 당연히 하이틴 로맨스 쓰기가 더 쉬운데요. 근데 이게 조심하셔야 될 게 하이틴 로맨스가 문학적 가치가 떨어지니까 더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얘기할 이해하시거나 판단하실 때는 사람이 익숙한 어떤 가치를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고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적 특징을 가지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트릭 질문으로 그러니까 순수문학이 어려운 이유는 순수문학 작품이 가치가 높고 인간 정신의 고양성을 많이 보여줘서가 아니라 어렵긴 한데 열려 있어서 그래요. 어떤 게 순수문학 작품이에요? 별별 희한한 것들 되게 많죠. 제게는 현대무용이 좀 그런데,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계셔도 이제 무용이실 수 있고 여러 가지 메시지를 잘 담으시니까 그러니까 너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머신러닝 시키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면 머신러닝이라는 게 패턴이 보여야 되거든요. 그것도 숫자화 시킬 수 있는, 코딩화 시킬 수 있는 패턴들이 보여야 되는데 그게 열려 있으면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 순수문학 작품들은 그렇게 많이 열려 있는 데다가 각각이 상당히 유니크니스를 추구하죠. 다른 거랑 비슷해지는 순간 이류가 되잖아요. 현대무용도 아마 그러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진짜 인공지능 하기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인공지능 패턴들은 유사한 패턴들이 이렇게 반복돼야지 그거 가지고 뽑아낼 텐데 근데 서로 어떻게든 다른 것들과 달라지려고 노력하는 것들 사이의 패턴이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건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못 보는 방식으로 인공지능은 패턴을 찾아낼 수 있거든요. 숫자들 사이 패턴. 우리는 그게 안 보이는데 걔는 어떻게든 찾아내가지고 불가능하진 않은데 훨씬 어렵다는 거예요, 제 말은. 자, 그 다음에 그림 그리는 인공지능 얘기도 이제 좀 이해가 이제 되실 텐데 얘가 어떻게 그렸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렸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안 그렸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 렉스 레브란트 보도한 텔레비전에서는 절대로 얘기 안 하는 건데 얘를 만들었어요. 야, 저기 락스 무지엄 가서 너 저 렘브란트 방에 가지고 거기 그림도 많이 걸려 있거든.
그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한 편 그려와봐. 네,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한참 이렇게 들여다보고 그런 거구나. 거기 실제로 유럽 미술관에 가면 모작 하시는 분들 꽤 있습니다. 저 허락 받아가지고 모작하시 그런 것처럼 막 좀 그려도 보고 이거 안 돼 막 고민도 하고 그러다가 딱 이런 멋있는 작품을 만들어내. 이렇게 안 했어요, 당연히.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예상이 되시죠? 도메인 엑스퍼티스가 있는 렘브란트 전문가들이 엄청나게 달라들어서 렘브란트 그림의 핵심적 특징이 뭔가를 뽑아냈어요. 그 변수로. 그 변수를 한 제 기억에 200개쯤 뽑아냈다고 들었어요. 뽑아낸 다음에 그 200개를 가지고 아까 데이비 코비 한 일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렘브란트 작품 하나 갖다 놓고 그 변수 값들을 하나하나 지정하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이 그림에서 1번 변수는 27이고 2번 변수는 35고 그걸 픽셀 바이 픽셀로 영역 바이 영역으로 다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숫자가 잔뜩 나오겠죠. 어마무시하게 많은 숫자가. 그 숫자를 집어넣습니다. 인공지능한테. 계속 말하지만 인공지능이 이해할 수 있는 건 숫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머신러닝을 숫자로 시켜야 돼요. 그 숫자까지 가는 거는 인간이 해야 돼요. 그래서 얘가 머신러닝을 시켜서 얘가 숫자들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못 보는 기가 막힌 방식으로 렘브란트의 패턴을 숫자 속에서 찾아냅니다. 그래서 무시무시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 숫자로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렘브란트가 그렸을 법한 그림을 만들어내라 그러면 거기다 약간 베리에이션을 줘가지고 이런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숫자로. 3차원 숫자로. 이걸 여러분 매트릭스 영화 보셨죠? 거기 보면 니오가 이렇게 해탈을 하면 세상이 갑자기 숫자로 보이죠? 그런 거예요. 숫자들을 쫙 그 3차원 구조가 되어 있는 숫자로 딱 뽑아내면 그러면 이제 또 인간 엔지니어들이 거기 달라붙어가지고 그걸 코딩을 해요. 그래서 이 숫자를 3D 프린터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또 번역해줘요. 그래가지고 그걸 3D 프린터가 받아가지고 이걸 찍어내는 거예요. 이거 두께가 있어요. 실제로. 상당한 두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정말 이렇게 그림 같아요. 이게 2차원 구조, 디지털 이미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거 갖다가 하는데 그 과정이 제가 뻥치는 게 아니라 과정 유튜브에 다 나와 있다니까요.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거는.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밖에 못해요. 절대로 인공지능이 그냥 너 한번 해봐 사람처럼 그거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 엑스퍼티스가 매 단계마다 컴퓨터 사이언스일 수도 있고 예술가들의 도메인 엑스퍼티스도 있고 그게 다 들어가야지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이 뭘 했다는 말들은 그냥 100% 인공지능과 인간, 특히 인간은 컴퓨터 과학자와 도메인 엑스퍼트가 협업해서 했다는 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인공지능 혼자 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건 그냥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작곡하는 인공지능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맥락에서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인공지능이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렇게 따지면 사람들도 혼자 다 하시나요? 여기도 안무가도 계시고 근데 안무가 혼자서 안무를 하시고 나면 그걸 실제로 구현하는 건 또 무용수들이 하셔야 되고 그리고 조명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이렇게 종합예술로 토탈 아츠로 엮여야 되니까 사실은 사람들도 협력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인공지능이 협력한다는 것만 가지고 인간보다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실 좀 페어하지 않은 거예요. 페어하지 않아. 그 다음에 인간은 진정한 독창성이 있는데 인공지능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패턴을 찾아서 흉내내는 거 아니냐. 그 얘기가 맞는데 그 얘기도 사실은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냉정하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이건 아마 예술사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예술사를 이렇게 성기게 봐서 그렇지 뭐냐면 이렇게 띄엄띄엄 렘브란트 보고 그 다음에 한참 있다가 고흐 보고 또 한참 있다가 칸딘스키 보고 그러면 이제 얘하고 얘는 어쩜 이렇게 다르냐. 너무 독창적이다 이런 느낌이 드시지 그 사이를 촘촘하게 보시면 가령 렘브란트 근처 화가들 잔뜩 보시고 렘브란트가 자기가 습작 시절에 공부했던 화가들 그림 보시고 그 다음에 그것들이 어떻게 촘촘하게 엮여져서 고흐까지 가는지를 다 보시면 모든 화가들은 아무리 천재적인 화가들도 기본적으로 습작 시절에는 예전 작품들을 하고 예전 자기가 공부했던 지금은 잊혀진 그 화가들 작품과 비슷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말년 작품들은 그 다음 세대 화가들과 비슷합니다. 음악도 그래요. 모차르트가 초기 작품들은 하이든 거 거의 비슷해. 잘 구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저처럼 이제 비전문가는 그리고 후기 작품은 베토벤 거랑 굉장히 많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일반적이고 인간들도 당연히 독창성이 있지만 그 독창성이 하늘에 뚝 떨어진 독창성이 아니라 실제로 습작 과정과 변화 과정과 이런 것들을 거쳐 가지고 나오는
그런 어떤 독창성이라는 걸 생각해 볼 때 인공지능의 결과물만 놓고 볼 때 독창성이 없다. 특히 아까 그 에밀리 호와드 작품은 아직까지 그 수준은 그렇게 높지 않지만 분명히 독창적이죠. 어느 정도. 없는 작품들을 만들어내니까. 그래서 그 독창성이라는 것이 분명히 아직 인공지능 기술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간과 인공지능의 그 퍼포먼스, 최종 결과물을 구별하는 차이긴 해요.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고요. 그렇지만 그게 원칙적 차이인가? 저는 기술적 한계에 불과하고 사실은 충분히 돌파될 수 있는 수준이고 그거를 돌파할 수 없을 정도로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굉장히 세게 독창성을 정의하면 정말로 하늘나라 예를 들어서 수레바퀴의 발명 이거는 정말로 하늘나라에 없었던 걸 만든 거거든요. 이걸 둥근 걸 만들면 돌아가는구나. 그러면 굉장히 편하게 마찰력을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사건들은 인류 역사상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그런 걸 인공지능한테 요구하면 아직까지는 그리고 당분간은 그런 걸 할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모르죠. 그건 오픈 퀘스천이죠. 그래서 그 독창성 부분도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이걸 좀 약간 포스트 휴머니즘을 도입해서 좀 큰 맥락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보는 입장은 이렇습니다. 이게 포스트 휴머니즘도 접근하는 분들에 따라서 워낙 스펙트럼이 크기 때문에 이건 철저하게 그냥 제 보는 시각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일단 포스트 휴머니즘의 출발을 전통적인 휴머니즘에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인문주의 역사를 제대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슨 뜻이냐면 실제로 인문주의 역사를 보면 인문주의가 단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인문주의 시작으로 보는 고대 그리스 시대, 로마 시대, 그 시대 인문주의랑 그 시대 인문주의는 사실 딱 아주 쉽게 현재 인문주의랑 너무너무 다른 점이 있죠. 뭔지 아세요? 그때 인문주의에서 고대 인문주의에서 인간은 여자 제외예요. 노예도 제외고 남성 자유민 사실은 그보다 더 제한적이에요. 재산세를 낼 수 있을 정도 상당한 재산을 소유한 남성 자유인만 사람이에요. 나머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테크니컬하게. 그러니까 진짜로 제가 표현하는 게 아니라 테크니컬하게 좀 떨어지는 사람이거나 아예 사람이 아니거나. 그러니까 그렇게 제한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던 인문주의였는데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게 르네상스 시대에 뭐 페트라슈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문학 작품들이 인간 정신을 고양시키는 영역에 집중하면서 고전 교육이 강조되기 시작하는데 예를 들어서 고대 고전 교육이 강조되지 않았어요. 고전 교육은 그 특정한 맥락, 즉 르네상스잖아요. 새로운 부흥. 그러니까 옛날 고대를 회복해야 되고, 그러니까 고대가 어땠는지 알아야 되니까 고전을 많이 읽게 되고, 그래서 고전 교육이 강조됐다는 그 특별한 맥락에서지 실제로 근대 시기가 되면 뭐 베이컨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우리는 이미 고대를 넘어섰다. 그래서 근대인의 어떤 자만심, 자신감 이런 것들이 막 팽배하던 시절에는 고전 교육이 그렇게 강조되지 않았어요. 다시 강조된 게 19세기예요. 왜냐하면 18세기 때 이제 그 과학 기술이 엄청나게 많이 발전하면서 19세기 앙스트라고 하죠. 왜 그 실존주의 철학의 전신에 해당되는 그런 낭만주의 철학들이 뭐 여러분들은 아마 예술 하시니까 아마 니체가 제일 익숙하실 텐데 니체 이전에도 뭐 힐데베른이라든가 여러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독일 낭만주의 전통 내에서 그 과학과 이 문학을 이게 뭐랄까 대척점에 놓고 그 전까지는 안 그랬습니다. 18세기까지는 사실 과학하고 인문학은 엄청 친했고 사실은 그 인류 역사의 동시대적인 지적 추구라고 생각되는데 19세기 때 이제 그게 강조되면서 이 그 계몽 시기 16, 17, 18세기에 이르렀던 인문학과 그다음에 예술, 문학 뭐 이런 것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어떻게 보면 부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거다. 그러니까 이 시기 다 제끼고 고전으로 가는 거예요. 옛날로. 그래서 19세기 때 고전 교육이 굉장히 강조되는 거예요. 근대 과학적 내용들이 다 삭제되고 옛날 문헌들 읽고서 그게 우리 정신을 고양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들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제가 하나의 그 중요한 그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 인권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은 인문주의에서 인권 개념은 정말 중요한 개념이잖아요. 근데 이 개념 18세기만 가도요. 여러분들이 만약 타임머신을 타고 18세기에 가서 그 당시에 최고의 지성인, 그 당시에 최고의 자유사상가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인권 개념 얘기하시면 동의할 사람 찾기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아니 사람이 그때는 이제 그래도 여자도 사람으로 조금씩 인정해주기 시작하고 노예제도 좀 잘못됐다는 생각도 널리 퍼지고 그런 시기죠. 18세기쯤 되면 좋아 이제 사람은 기본적으로 평등해. 근데
뭐 태어나면서부터 무슨 권리를 가져?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에요. 제가 그렇다고 인권 개념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역사가 진보한다는 하나의 그 사례예요. 우리는 이런 그 시대 옛날 사람들, 그러니까 한 300년 전 사람들만 해도 펄쩍 뛸 그런 내용들을 이제는 널리 받아들이고 사회적으로 제도화시키고 헌법에도 집어넣고 우리 사회를 운영하는 기본적인 어떤 그 권리, 기본적인 어떤 관행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내용들을 인문주의에 포함시키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고대 인문주의가 이렇게 흘러와서 된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낸 거라는 거죠. 실제로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주장은 이거예요. 포스트 휴머니즘을 인문주의를 완전히 배제하고 그런 담론 많잖아요. 뭐 그냥 완전히 초인이 된다든가 뭐 기계 인간 뭐 그래가지고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고 뭐 사물하고 인간은 완전히 똑같은 거고 뭐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으시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건 그냥 포스트 휴머니즘의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 중에서 극히 일부라고 생각하고요. 포스트 휴머니즘은 휴머니즘 역사에서 여태까지 계속 해왔던 걸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재검토요. 리익제미네이션. 그러니까 우리가 휴머니즘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인간적 가치, 뭐 인간 권리, 존엄성, 이게 어떤 근거에서 그렇지? 특히 인공지능이라는 결과물에 쓰는 기가 막힌 걸 새로 생산할 그럼 얘도 존엄한가?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럼 도대체 얘는 존엄하지 않고 인간을 존엄하게 만드는 건 어디서 찾아야지?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고 만약에 거기서 걔도 존엄해 라고 가면 또 다른 그러니까 제가 답을 미리 정해놓는 게 아니라 방법론적 태도로서 포스트 휴머니즘을 저는 강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 시대에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인문주의적 가치가 적절한 것인지 아닌지를 끊임없이 탐구하고 물어보고 그것들이 타당성들을 검토해서 만약에 아니라고 생각되면 바꾸고 그래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그런 어떤 그 변화의 가능성들을 수용하는 그런 것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게 그림이 뭐냐면 겐지스강이에요. 인도. 겐지스강에 법인격을 부여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인도 사람들이 워낙 종교적으로 푹 빠져 있어가지고 강도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그건 아니고요. 이게 이제 오버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 제가 이제 인도 법률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인도 법률상 법인격을 자연물에 부여했을 때 정부가 그 법인격이 부여된 대상에 대해서 반드시 수행해야 되는 법적 조치들이 되게 많아진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겐지스강이 저게 신성한 강이긴 했는데 환경오염이 너무 심하거든요. 너무너무 지저분해요. 저희가 가서 막 목욕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저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강구하던 중 겐지스강이 법인격체가 된다는 것은 인간하고 적어도 법적으로는 동등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겐지스강의 환경오염을 효율적으로 예방하거나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기고 사람들이 그러면 그거를 위해서 겐지스강에 법인격 부여하는 걸 한번 고려해보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강력하게 추진되다가 인도 주의의회에서 부결됐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뉴질랜드의 왕가누이 강은 법인격을 근데 거기는 훨씬 더 법이 조금 더 약해가지고 하여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게 좀 추세예요. 그래서 포스트 휴머니즘 논의에서도 자주 다루는데 근데 좀 오해하시면 안 될 게 설사 자연물이나 사물의 법인격을 부여한 사례가 있더라도 굉장히 드문데 겐지스강처럼 부여하려고 시도하다가 실패한 사례가 많은데 그 경우에도 그 대상을 인간과 동등하게 생각하자는 그런 급진적인 생각 때문이 아니라 이 대상과 우리가 상호작용하는 그 방식을 제도를 바꿈으로써 우리가 생각하기에 바람직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자율주행차에도 법인격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있어요. 아직까지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그걸 도입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자율주행차에다가 법인격을 도입했을 때의 장점과 단점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자율주행차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장점과 단점들을 각국 정부들이나 각국 전문가들이 이렇게 분석해 본 결과 아직까지는 법인격을 도입했을 때 장점보다 단점이 더 크다고 생각해서 안 부여하는 거예요. 그게 뭐 인공지능을 갖다가 인간처럼 대우할지 말지를 고민해가지고 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인공지능은 인간이 아니니까 앞으로도 계속 인간이 아닐 거고요. 중요한 건 인간이 아니지만
굉장히 똑똑한 존재하고 우리가 어떻게 사회적으로 상호작용할지를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특징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여러 가지 사례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기 전에 네안데르탈인 얘기를 생뚱맞게 좀 할게요. 네안데르탈인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게 이제 왼쪽이 이제 호모사피엔스 인류의 이제 조상을 아마 실물일 거예요. 어떤 분이 굉장히 많이 닮으셔가지고 이쪽도 아마 실물일 텐데 뭐 화장을 하여튼 이게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라고 우리 친척종이에요. 3만 년인가 4만 년 정도까지 같이 살았던 분명히 다른 종입니다. 저거는 다른 종이지만 어떻게 아냐면 실제로 쟤네들이 그 인간과 다른 방식으로 문화를 향유했다는 증거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우리와 다른 방식으로 다른 어떤 문화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게 인간의 부족이 다른 방식보다는 훨씬 많이 다른 그러니까 정말로 다른 종족, 다른 어떤 종이었던 거죠. 친족종. 근데 이제 저 네안데르탈인하고 인간 종하고 그 상당한 정도의 그 교류가 있어가지고 현재 우리의 인간 유전자의 네안데르탈 유전자가 한 뭐 학자마다 좀 다른데요. 1%에서 4%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좀 섞여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완전히 교배가 불가능한 의미의 단절은 아니었지만 하여튼 굉장히 종족적으로 다른 뭐 그래가지고 뭐 별별 학설이 많은데 제가 주목하는 건 그게 아니라 3만 년이든 4만 년이든 네안데르탈인이 멸망한 다음에 저거 역사시대 전이죠. 10,000년 전이니까 3만 년, 4만 년. 우리 인간은 자신과 지적으로 자신보다 육체적으로 뛰어난 존재는 많았죠. 뭐 맘모스 잡으려면 여러 사람 협력해야 되고 호랑이나 사자는 그때도 인간보다 훨씬 빠르고 셌으니까. 그렇지만 지적인 능력에서 자기랑 괄목상대할 만한 존재는 본 적이 없어요. 사람은. 3만 년, 4만 년이면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그러니까 우리 인간 본성에는 어떤 게 있냐면요. 이게 이제 18세기 뭐 샤프츠베리라든가 아니면 뭐 아담 스미스, 데이비드 흉 같은 철학자들이 지적한 건데 인간은 어떤 지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결과물을 보면 그것의 배후에 인간스러운 마음을 상상하는 능력이 그냥 빌트인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구체적인 예를 저도 한번 경험한 예가 있는데 보스턴 다이나믹스라고 지금은 이제 현대차가 샀는데 원래 구글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유명한 그 저 인공지능이 조금 들어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로봇 회사예요. 그 여러 가지 다리를 가져가지고 그 힘도 세고 그래서 아프가니스탄 전쟁할 때 거기 산악 지형에 굉장히 무거운 물건들을 이렇게 지고서 안정적으로 걸을 수 있었던 로봇인데 보스턴 다이나믹스사가 한번 크게 매스미디어에서 버즈를 일으킨 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자기들 딴에는 엔지니어들이 좀 상상력이 부족했던 거예요. 자기들 딴에는 자기네들이 만든 로봇이 얼마나 안정적인지 얼마나 균형을 잘 잡는지를 자랑하려고 비디오를 하나 찍었어요. 지금 이제 그 비디오 찾기가 쉽지 않으신데요. 어떤 비디오를 찍었냐면 이 보스턴 그 다이나믹스가 만든 그 개처럼 생긴 로봇이 있어요. 네 발로 이렇게 걷는 그 로봇을 주차장인 것 같아요. 사람이 발로 뻥 차는 거예요. 멀쩡하게 서 있는데. 그때 얘가 피트를 하면서 쓰러지지 않고 쓰러지듯 하다가 균형을 잡고 딱 쓰는 그런 비디오가 있어요. 자랑하려고 찍은 거예요. 자랑하려고. 그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어요. 왜냐면 저도 그걸 봤는데 기분 진짜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하여튼 거기 조금 있다고 로봇 학대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나가지고 막 주가도 막 떨어지고 그냥 그래가지고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막 그거 삭제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 비디오 여럿 있어요. 이렇게 저는 그래서 나중에 그걸 저 연구차 이렇게 수집됐는데 멀쩡하게 들고 있던 소포 같은 것들을 무거운 물건을 드는 그거를 탁 쳐요. 그 밑에 떨어지거든요. 그럼 얘가 이렇게 가지고 주는 그게 왜 자랑인지 잘 모르시죠. 로봇공학을 모르시면은 그게 왜 자랑인지 모르는데 그거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이걸 어떤 물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물체가 갑자기 내 비주얼 필드에 사라졌어요. 탁 쳐가지고 어디 있지? 서치해가지고 내가 보는 저 물체가 원래 내가 들고 있었던 물체하고 똑같은 물체다. 오브젝트 레코그니션이라고 하는데 무지하게 힘듭니다. 믿거나 말거나. 왜냐하면 비주얼 필드는 달라지거든요. 비주얼 이미지는 달라지는데 왜냐하면 똑같은 물건도 보는 각도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이거 추론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금방 추론하고 저게 원래 내가 들고 있어야 되는 거다 판단하고 그걸 다시 들어올리는 거
이거 자랑하려고 했어요. 근데 옆에서 보면 진짜 못됐죠. 그러니까 이것만 들고 탁 쳐가지고 또 열심히 그거에서 주워 또 탁 쳐가지고 떨어뜨리고 그래가지고 욕 엄청 먹었어요. 그거 말고도 로봇 학대 동영상 무지 많아요. 그 울퉁불퉁한 암석을 갖다 계속 걷게 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여튼 끔찍한 동영상 진짜 많습니다. 자,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아까 그 상상력 얘기인데 저는 그 로봇이 고통은커녕 느낌조차 없다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그 기계 자체가 엔지니어링 포인트로 얘기하면 그냥 굉장히 커다란 자이로스코프예요. 균형 잡는 기계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이상은. 그러니까 걔는 불쌍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걸 이렇게 한다고 좌절감을 느끼지도 느낌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건 그냥 기계라니까요. 그냥 균형만 잡는. 일종의 저울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복잡한 저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균형 잘 잡는. 근데 이게 포인트예요. 저는 그 사실을 다 알고 있는데도 그거 보는데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의지력으로 억누를 수가 없어요. 그걸 보고 있는데 왜 저걸 딱 뭐 생각나냐면 그 왜 저기 강아지 학대하는 개 주인들 있잖아요. 그 길거리 지나갈 때 막 발로 차고 막 딱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웃기냐면 딱 떠오르고 근데 이건 잘못된 생각인데 근데도 불쌍해. 이런 생각. 그러니까 우리 인간 본성에 어떤 행동들을 인간적인 의인화된 방식으로 해석하는 게 빌트인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쩔 수 있는 게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복잡한 문제가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이루다는 그냥 GPT-3랑 마찬가지로 문장 생성 기계다. 그렇지만 이루다 여러분 그 서비스 그 중단될 때 이루다 쓰던 많은 사용자들이 너와의 시간이 그리웠어. 그 편지 많이 썼어요. 다시 돌아오길 바래. 너 덕분에 내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 된 것 같아. 막 난리 쳤다고요. 그러니까 그럼 그걸 갖다가 분명히 사실적으로는 오류인데 그런 감정을 아예 그냥 싹 무시해야 되냐? 그건 또 다른 문제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저만 그런가? 그 왜 되게 중요한 약속이 있었어요. 엄청 중요한 약속이 있어. 그래서 반드시 나는 새벽 7시에 일어나야 돼. 그래가지고 뭐 알람을 잘 맞춰놨어요. 딱 따르릉 소리를 듣고 깼어. 너무 고마워 하고서 이렇게 쓰다듬지 않으세요? 고맙잖아요. 그 친구도. 근데 걔가 뭘 알고 산 게 아니라 그냥 걔는 톱니바퀴 돌다가 이렇게 7시가 돼서 따르릉 울린 건데 나는 고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들을 사실은 존중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기술적으로는 오류인데 사람들이 감정들을 요새 이제 인공지능 지금도 이미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인공지능한테 유사한 상속하는 사람들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 자기한테는 사실은 이 존재가 가장 소중한 존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실적으로는 오류예요. 걔는 그 진정한 감정을 여러분들이 SF 영화에서 보는 인공지능은 아직 없어요. 당분간도 안 나와요. 진짜 정말로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인공지능. 그렇지만 그래 보이잖아요. 왜? 사람들이 상상력을 거의 투영하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진짜 친구하고 대화가 나누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좀 시리어스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 초진중 같은 게 안 나와도 이 얘기 그냥 넘어갈게요. 관심 있으시면 나중에. 자, 그래서 제가 인공지능의 그 특징 3가지 이게 자꾸 넘어가는 스스로 얘가 인공지능인가? 자기 얘기한다고 기분이 안 좋은가? 자, 이런 게 바로 상상력이에요. 자, 그러면 3가지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제 앞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훨씬 쉬운데 첫째는 뭐냐면 인공지능은 자각 없는 수행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힌 퍼포먼스를 보여도 자기가 뭐 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뭐 이건 잘 아시잖아요. 그 알파고가 자기가 바둑 두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바둑을 이겨도 뭐 환호하거나 기분 좋은지도 모르고 사실은 바둑을 둘 수 없어요. 근데 그건 3번째 얘기라서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그냥 계산을 하는 거예요. 테크니컬하게는 여러분 혹시 관심 있으시면 제가 볼 관점에서 특히 머신러닝 중에서 딥러닝 알고리즘은 뉴럴 네트워크 알고리즘은 거대한 적분 기계예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 적분 해보신 거 기억나시죠? 적분을 인공지능은 근사값으로 적분을 해요. 그러니까 이그젝트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여러분들 이런 얘기하면 싫어하실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한번 해야지. 그러니까 뭐냐면 그 이렇게 적분이라는 게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그 밑에 면적이 적분량이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했냐면 옛날에 여러분 제일 처음 배우실 때 이렇게 막대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막대 그래프를 5개로 이렇게 적당히 이걸 갖다가 이렇게 커버할 수 있으면 그 막대 그래프의 면적들을 다 더한 다음에 그 막대 그래프를 점점점 작게 만들어 가지고 그걸 극한으로 보내면 이렇게 적분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 막대 그래프 방식의 적분을 해요. 그러니까 근사값으로 적분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백 프로포게이션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머신러닝에서 파라미터 값들을 조정해가지고 목표 함수 값에 근접하는 그 과정이 적분이에요. 그냥 별게 아니라 엄청나게 복잡한 어려운 적분을 엄청나게 빨리 해야 돼. 그래서 GPU가 필요한 거예요. GPU가 적분하기 되게 좋거든요. 그래픽 카드가. 그래서 실제로 얘는 숫자 가지고 적분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그런데 걔를 잘 만들면 기가 막힌 일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걸 갖다가 언젠가 한번 얘기를 했더니 뭐 인간 예술가도 자기가 뭘 하는지 모르고서 자각 없이 예술작품 만드는 경우 있지 않냐. 막 신들린 듯이. 그러니까 똑같지 않냐.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역시 개념을 조심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자각은 그렇게 자기가 정확히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수준의 그런 자각이 아니라 의식을 얘기해요. 그 신들린 듯이 막 작품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그 예술가도 살아는 있잖아요. 그리고 숨도 쉬고, 그리고 자기가 정확히 뭘 하는지 몰라도 자기가 어쨌든 뭔가 하고 있다는 걸 알죠. 그런 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아주 기본적인 의식조차가 없는 존재인데 결과물은 사람이 보면 기가 막힌 일을 해낸다. 이상하죠? 자, 이상한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특징. 이해하기 어려운 실패라는 건데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인공지능도 실수를 합니다. 100% 확실하진 않아요. 근데 인간보다 훨씬 덜 실수를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연구를 위해서 지금은 구별할 수 있지만 예전에는 페르시아 고양이랑 샴 고양이를 구별을 못했어요. 다르게 생겼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인공지능은 페르시아 고양이하고 샴 고양이만 구별하는 게 아니라 아종 수천 가지 아종을 척척 구별해요. 이미지 주면. 고양이 이미지를 주면. 머신러닝을 시킨 다음에. 그러니까 거기만 보면 와 기가 막히네. 너무 똑똑하네. 그러죠. 자, 그런데 인공지능이 실패할 때 인간과 너무너무 다르게 실패해요. 그러니까 저는 뭘 실패하죠? 그러니까 고양이랑 개는 구별할 수 있어요. 저는 혹시 뭐 의심이 되시면 제가 실현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고양이 아종은 구별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이 보면 납득이 되죠. 그래 뭐 고양이 개는 다르게 생겼는데 고양이 비슷비슷하면 고양이 특별히 좋아하지 않으면 모를 수도 있겠. 이해가 되시잖아요. 자, 이 다음 걸 한번 보세요. 자, 왼쪽 그림은 이제 영미권에서 스쿨버스예요. 저렇게 노랗게 생기고 이렇게 요런 아주 전형적인 스쿨버스 디자인입니다. 요걸 스쿨버스라고 인공지능이 정확히 판독을 했네요. 그 다음에 이걸 애드버서리얼 노이즈라고 하는데 우리 인간이 보기엔 여기서 뭔가 보이세요? 혹시? 잘 들여다보세요. 보이시면 이제 병원에 좀 가보시는 게 제가 뭐 전문적인 소견은 아니지만 어쨌든 안 보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 아니면 인공지능이신지 혹시 의심을 해봐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픽셀 바이 픽셀로 더하는 거예요. 여기다 요거를 픽셀 바이 픽셀로 더한 게 저 세 번째 그림이에요. 세 번째 그림이 첫 번째 그림과 조금 다르지만 사람은 사실은 구별 거의 못하죠. 근데 얘를 스쿨버스라고 잘 판독하던 인공지능이 갑자기 쟤보고 타조래요. 어딜 봐서 타조예요, 저게? 저런 게 이해할 수 없는 실패예요. 실제로 저게 이건 물론 인공지능 연구자들이 제일 먼저 발견했어요. 왜냐하면 저게 시큐리티에 큰 문제가 되거든요. 이미지 판독을 통해서 사람들을 아이덴티티를 확인을 하고 뭐 어딜 들여보내는 그런 걸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미션 임파서블 보면 그게 벌써 나와요. 그 영화에 이걸 사용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 보면 얘랑은 똑같은데 사실은 전혀 다른 거라고 인공지능이 볼 때는 얘는 타조고 얘는 스쿨버스인 거예요. 그럼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걸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사실은 인공지능의 자세한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하시는 거예요. 핵심은 인공지능은 사람이 보는 방식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까 제가 인공지능은 그 얘기 자주 했죠. 인공지능은 사람이 글 쓰는 방식으로 쓰지 않고 인공지능은 사람이 그림 그리는 방식으로 그리지 않고 인공지능은 사람이 작곡하는 방식으로 작곡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대충 말씀드려요. 이거는 이제 많이 나와 있으니까 아마 다른 리터러처 보셔도 이해하기 쉬울 텐데 여러분 이게 스쿨버스라고 어떻게 이해해요? 그럼 여기 타조 그림이 만약에 있다면 타조라고 어떻게 이해해요? 우리 인간은 좀 전문용어로 쓰면 semantically significant한 매크로 피처를 봐요. 무슨 말이냐면 의미론적으로 우리한테 말이 되는 그런 어떤 그 거시적 특징들을 주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스쿨버스도 그 전형적인 저런 그 디자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 타는 장소 앞에 있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영화에서 많이 봤고 이런 것들. 타조는 목이 좀 길고
그 다음에 되게 몸집이 커 보이고 다리도 길고 이런 거에 주목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있고 그 말 자체가 의미론적으로 이해가 되는 그 내용들로 판독을 해요. 우리 인간은. 인공지능은 그렇게 안 합니다. 인공지능은 어떻게 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숫자로 계산해요. 숫자로 계산해서 어떻게 봐요? 이렇게 봐요. 컨볼루션이라고 해가지고 저걸 픽셀 바이 픽셀로 뭐 4개로 묶을 수도 있고 그게 제일 기본인데 적당한 것씩 묶은 다음에 저거 어차피 여러분 그 색깔도 다 숫자거든요. 그거 아세요? 그 색깔 제가 기억하기로 표준이 아마 6,100개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명도 채도해가지고 다 숫자가 부여되어 있어요. 모든 색깔에. 그래서 여기가 다 숫자예요. 인공지능이 볼 때는. 다 숫자들인데 그 숫자들 사이의 패턴들을 컨볼루션이라는 걸 계산해서 알아내요. 그러니까 그 몇 개의 숫자들을 더해한 값들 사이의 변화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변하면 거기에 뭔가 라인이 있다. 그 다음에 이 컨볼루션들이 변화를 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변하면 거긴 그림자다. 뭐 이런 식으로 판독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를 봤을 때 얘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이미지를 숫자로 바꿨을 때 코딩이라고 그랬죠. 이 코딩된 숫자들의 패턴들이 이미 인공지능이 학습한 스쿨버스의 패턴과 가장 유사해서 스쿨버스라고 판독한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를 보고 판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뭐냐면 저게 여러분들 보기에는 아무 의미 없는 그냥 무작위 신호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저게 다 설계된 거예요. 디자인된 거예요. 그래서 저 숫자들을 이것도 다 숫자일 거 아니에요? 이 숫자를 이 숫자랑 더하면 저 최종 결과물 숫자가 사람이 보기에는 스쿨버스지만 인공지능이 보기에는 그 숫자들이 묘하게 타조어에 더 가깝도록 일부러 만든 거예요. 역산해가지고. 그러니까 저거 가지고 속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그 인공지능 지금 현재 연구 추세에 페어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게 꼭 네거티브하지만은 않아요. 이게 저 시큐리티나 이런 데 네거티브한데 지금은 저걸 겐이라고 해서 제너러티브 애드버서리얼 네트워크라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인공지능의 성능을 높이는 데 써요. 저걸. 그러니까 뭐냐면 전체 인공지능 네트워크를 절반으로 잘라가지고 얘가 일종의 이런 그림은 어때? 라고 얘기하면 그건 제대로 된 그림이 아니야. 가짜야. 얘가 이렇게 판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얘가 또 만들어내면 그러니까 서로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속일 수 있는 걸 끊임없이 만들어내서 그걸 애드버서리얼 어택이라고 하는데 이런 노이즈들을 계속 만들어내서 저런 노이즈들도 판독할 수 있게 그 인공지능의 성능을 계속 높이는 데 사용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나쁜 것만 아니에요.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그러니까 이게 뭐 이것 때문에 인공지능 다 망했다 그런 말씀 드리는 건 전혀 아니고 포인트는 이거예요. 두 가지인데 첫째, 저것을 유용하게 생산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과 무관하게 이런 패턴은 무한정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디펜스 메커니즘을 만들어내서 알고리즘적으로 디펜스 할 수 있지만 이게 끝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되면 이 알고리즘으로 이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모든 애드버서리얼 어택은 다 막을 수 있어. 이런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것도 증명했어요. 참 똑똑한 사람들이죠. 그것도 증명했어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을 수 있는 한 최대한은 막지만 사실은 원칙적으로 그게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인공지능이 뭘 알고서 저 이미지를 스쿨버스라고 하고 타조라고 하는 건가? 즉 타조가 새고 새는 스쿨버스는 기계고 얘는 둘이 도저히 같은 종류의 대상일 수 없다는 거를 알고서 저는 모르죠 물론. 그래서 인공지능이 상식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식을 훈련시키는 게 제일 어려워요. 지금 현재 첨단 인공지능 연구는 다 거기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일이 설명해 주지 않아도 상식적으로 타조하고 스쿨버스는 전혀 다른 종류의 것이다 라는 걸 알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인간 어린아이는 그 몇 개월 만에 다 터득하는 이 상식을 인공지능에게 학습시키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리튬 아이온 배터리에 대해서 학습시키는 게 훨씬 쉬워요. 그래서 모라베기 역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라베기 원래 버전은 뭐냐면 인공지능에게 사람들이 대학원 다니면서 수십 년 동안 익혀야 되는 전문 지식을 가르치는 건 되게 쉬운데 인간이라면 3살짜리 어린애도 쉽게 하는 거. 모라베기 든 얘가 굉장히 기가 막혀요. 왜냐면 여기다가 장난감을 탁 틀어뜨려 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엄마가 부르는 거예요. 애한테. 애는 저기 있으면 일로 와. 혜미야 일로 와. 그러면 얘가 막 거길 갖다
살살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나도 안 뒤뚱뒤뚱하면서 여기까지 오는 거 그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로봇이 인간 3살짜리 어린애보다 못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 아까 얘기한 오브젝트 레코그니션, 그다음에 코디네이션 기능, 이것들 그다음에 옵티마이제이션 기능 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런 사례들을 보고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야 인공지능이 얘가 진정하게 이해를 하고 한다기보다는 그냥 계산을 잘하고 알고리즘 잘 만들어서 이런 퍼포먼스가 나오는 거다. 그렇게 보고 이거를 극복하지 않으면 사실은 인간 수준의 지능, 정말로 의미론적 관계들을 이해하고 뭔가 세상에서 정말 의미 있는 일들을 해내는 일들은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계산과 실제의 간극이라는 건데 인공지능은 몸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많은 SF 영화들 때문에 인공지능과 로봇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인공지능과 로봇은 전혀 다른 분야입니다. 엔지니어링에서 그 두 분야를 동시에 전공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완전히 다른 분야예요. 그러니까 로봇은 기본적으로 금속공학이나 기계공학이나 사실은 제어계측공학 분야예요. 컨트롤 분야, 컨트롤 테크놀로지고 인공지능은 당연히 컴퓨테이셔널 사이언스고요. 완전히 그냥 그 틀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이게 복잡해지는 게 최근에 이제 인터넷 돌아다니면서 온라인상에서 정보 수집하는 걸 보시라고 하고 챗봇이라는 말을 쓰다 보니까 그 둘이 완전히 비슷해 보이는데 실제로 차이가 있습니다. 핵심이 이거예요. 인공지능은 사이버 공간 상에서 존재하는 그 대상 프로그램이고요, 일종의. 그래서 물리적 공간의 한계를 받지 않아요. 그에 비해서 로봇은 물리적 공간을 돌아다니면서 무슨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뉴턴 법칙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마찰력도 있고요. 인공지능은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아니 뭐 사이버 공간에 무슨 마찰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훨씬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쉽다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을 설계하거나 만들 때 지켜야 되는 제한 조건이 훨씬 작아요. 그래서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가 로봇공학의 발전 속도가 훨씬 빨라요. 로봇공학 하시는 분들이 멍청해서가 아니라 로봇공학은 그걸 현실 세계에서 그걸 구현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제가 카이스트 가서 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 카이스트 그 대학원 로봇공학 대학원 생들 대상으로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이런 예를 들었어요. 그건 벌써 3년 전이니까 지금은 좀 바뀌었는데요. 어떤 집에 들어가서 이제 막 그 좀 지저분한 집 상상해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막 벗어놓은 옷, 뭐 어저께 입었던 옷, 뭐 이런 거 막 쌓여 있고 막 빨래도 쌓여 있고. 그 중에서 들어가서 로봇이 돌아다니다가 빨아야 될 옷, 그 다음에 이제 걸어놔야 될 옷 이런 것들을 다 분리해가지고 빨옷은 이렇게 빨래통에다 집어넣고 걸옷은 잘 접어가지고 이렇게 놓고 이런 거 할 수 있는 로봇이 존재하려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존재하지 않아도 뭐 금방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대학원생들이니까 지도 교수님은 그런 게 논리적으로 가능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일단 시겁했죠. 지도 교수가 가능하냐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면 문제를 좀 더 쉽게 하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 때문에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겠죠? 일단 뭐가 빨아야 될 빨래고 뭐가 걸어놔야 될 거를 이걸 결정하는 건 무지 힘들어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비주얼 레코그니션 테크놀로지가 엄청 고도로 발달해야 되는데 이거 정말 힘들고요. 그리고 도대체 빨래 경계가 어디예요? 얼만큼 덜어야지 빠세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당연히. 자, 그 다음에 그럼 좀 더 쉬운 걸 했어요. 이제 수건을 이렇게 흐트러뜨려 놓고 그 수건을 잡아서 탁탁 털어서 탁탁탁 해가지고 숙련된 솜씨죠. 이렇게 딱 해가지고 딱 깔끔하게 이렇게 딱 정리해 놓는데. 지금 첨단 로봇으로 그거 접는 로봇이 있어요. 수건 접는 로봇. 경연대회도 있어요. 경진대회. 세계 기록이 얼마인 줄 아시냐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얼마일 것 같아요? 제가 그 강연했을 때 많은 친구들이 뭐 1분? 30초? 그 다음에 교수님 눈치를 쓱 보면서 1시간? 뭐 이러면서 당시 최고 기록이 14분이었어요. 이해가 안 되시죠? 그 뭐가 힘들어?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걸 갖다 인간이 접는 방식으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접으려면 여기 5개는 너무 많다. 3족 그 손가락에 3개 있는 로봇 생각하죠. 외계인 로봇이. 이것만 해도 지금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30개쯤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각각이 다 자유도를 지녀서 일일이 컨트롤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컨트롤해야 될 변수가 30개라는 거는 나이트메어예요. 악몽이에요. 그 제어공학에서.
그래서 다시 이걸 일일이 다 컨트롤 못 하고요. 당분간도 못 하고 계산이 아까 얘기한 그 다이나믹 익스플로전 그 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대표 변수 몇 개를 취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얘가 전체로 무브하는 거, 얘를 구부리는 거, 그 다음에 얘를 돌리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환원을 시켜요. 그래서 한 대여섯 개로 환원을 시켜서 접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SF 영화 보면 옛날 영화 보면은 이런 걸 접는데도 그 터미네이터 2였던 것 같은데 막 답답해가지고 그래서 막 끄집어 이게 가가지고 이걸 끄집어내면 되는데 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끄집어내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막 이러잖아요. 빙, 빙, 빙 이러잖아요. 그 다 이유가 있어요. 일부러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렇게밖에 못해요. 요즘에 그렇게 않게 좀 인간처럼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는 로봇이 개발되고 있는데 정말 힘들어요.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정도로 힘들어요. 로봇과. 그래서 결론이 이거예요. 인공지능 기술은 훨씬 빠르게 발전할 거고요. 아마 예술 작품들을 인간 수준으로 상당히 만들어내는 거기가 돈이 투여가 되고 충분한 수요가 있고 비즈니스 모델이 있다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그 발전을 할 건데 실제로 인간 예술가들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로 그 앞단과 전단에 후단에 사람이나 기계가 다 붙어가지고 사람과 같이 협업을 하는 형태로 발전을 할 거고 왜냐하면 이 부분은 로봇공학이 발전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SF에서 영화에 나오는 사람하고 전혀 구별 안 되는 로봇 그 다음에 왜 나를 차별하느냐라고 막 따지는 로봇 이런 로봇은 제가 단언하건대 제 죽기 전에는 안 나옵니다. 여러분 죽기 전에도 나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 열어둘게요. 좀 관심이 없으니까 저 죽기 전에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괜히 골치 아프니까. 하여튼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은 계산을 하는 존재고 로봇은 실제로 물리적 공간을 돌아다니는 이 둘 사이에 엄청나게 계산과 실제 사이에 간극이 있다는 점은 되게 중요합니다. 예술 작품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돼서 예술 작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작품을 굉장히 근사하다 멋있다라고 얘기할 때 두 가지 다른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미학 예술 철학 쪽에서도 많이 얘기하는데 이게 제가 되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크리벨리 작품인데 이게 이제 런던에 있는 내셔널 갤러리의 세인스버리 관이라고 이렇게 왼쪽 편에 따로 지은 거기에 배치되어 있는데 이 정도 크기 돼요. 기가 막혀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저걸 어떻게 사람이 그렸지 싶을 정도예요. 이게 보고 있으면 그 옛날 그 붓으로 그렸는데 그 테크닉이 사람이 한 것 같지가 않아요. 정말 기가 막힌 테크닉인데 이런 기회 의존성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서 여기 이 주름 같은 거 이게 정말 보고 있으면 몇 시간이라도 볼 수 있어요. 저런 기회 의존성이 사실은 예술 작품에서 그 가치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내는 사람들, 남들이 내지 못하는 고음을 내거나 뭐 무용 같은 경우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기가 막힌 어떤 동작들을 해낼 수 있는 분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예술의 그 탁월함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 중요한 지표였는데 근데 20세기 예술이 될수록 개념 예술이 많아졌죠. 이게 이제 유명한 듀샹 작품을 패러디한 작품인데요. 원래 듀샹 작품은 그냥 자기인데 이거는 이제 황금으로 만들어가지고 좀 더 그 자본주의적 속성들을 더 강조한 건데, 그러니까 뭔가 그런 예술 작품으로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경향성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담는다든가 이런 어떤 그 예술의 이걸 저는 본원 탐구라고 얘기하는데 그 에센스가 뭐냐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재검토하고 재정의하고 탐색하는 그런 노력들 이 두 가지가 다 가치로운 예술이고 다만 이제 20세기 이후의 예술들은 이 본원 탐구에 집중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예술 공부해 보셔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중들하고 많이 멀어진 왜냐면 대중들은 아무래도 이 기회 의존성에 훨씬 많이 그 쉽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림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근데 이 개념적인 부분들은 개념 예술들은 사실 설명해주기 전까지는 금방 공감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간극들은 있지만 어쨌든 이 양쪽이 둘 다 되게 중요한데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사실은 기회 의존성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기계에 의해서 대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꼭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은 본원 탐구에 집중해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회 의존성이 극복되더라도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앞단하고 후단은 결국은 인간과 같이 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제 여러 가지 영역들에 따라서 다른 방식으로 이제 그 양상들이 달라질 텐데 결국은 이제 제일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건 유네스코에서 제가 이제 AI 윤리 권고를 만드는 작업에 참여했는데 거기에 참여했던 많은 분들이 같이 걱정하는 건
예술가 공동체가 예술가 커뮤니티가 양극화가 더 심해질 가능성, 승자독식이 더 심해질 가능성에 주목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인공지능이 쉽게 얘기해서 상당한 정도의 기회를 확보하지만 의미론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본원 탐구 작업에 참여하는 건 사실은 쉽지도 않고 사실은 그게 그렇게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사람들이 동의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이 해야지. 그런데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아주 최고급 예술들, 그러니까 굉장히 부자들이 사고 엄청나게 그 경제적 가치를 많이 생산하는 그 예술들은 인간 예술가들이 독차지를 하겠지만 그냥 대중적으로 소비되는 예술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이렇게 그렇게 높은 기교나 높은 어떤 본원 탐구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은 부분들은 만약에 그게 사업 모델이 비즈니스 모델이 있다면 인공지능에 의해서 대체될 가능성. 그러면 이제 가난한 예술가와 부자 예술가들 사이의 간극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작곡 분야에서는 이미 좀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아주 간단한 작곡들은 인공지능이 훨씬 빠르게 싸게 전기값만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렇게 복잡한 대답이 이제 예술 자체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거지만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대답을 드리면 인공지능 예술을 창작할 수 있을까? 창작의 의미에 따라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이제는 여러분들도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무슨 뜻인지. 창작을 인간이 하는 창작이 진정한 창작이고 인간이 하는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창작하면 그건 진정한 창작이 아니다라고 정의하면 인공지능은 앞으로도 지금 당장도 그렇고 당분간도 창작 못합니다. 왜? 인공지능은 자기가 뭐 하는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자기가 산출해낸 산물들을 향유하거나 거기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창작을 못해요. 그런데 실제로 아까 보스턴 다이내믹스사나 이루다 사태에서 볼 수 있지만 사실 많은 대다수의 예술 향유 수용미학의 입장을 좀 생각을 해보면 정말로 그 예술가가 뭘 의도했고 거기에 어떤 의미를 담았고 물론 중요하지만 수용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그 예술 작품과 상호작용하면서 거기에 부여하는 수용자가 부여하는 의미가 더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인공지능이 자기가 뭐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산출한 작품을 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EMI 작품을 보고 뭔가 이렇게 신의 경지가 느껴진다는 등 마음의 울림이 있다. 뭐 이런 거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인공지능이 했으니까 안 될 거다라는 건 편견이에요. 얼마든지 인공지능 예술을 보고 크게 공감하거나 거기에 막 엄청나게 감정이입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할 테고, 그러니까 창작자의 의도나 의미 부여가 아니라 수용자의 의도나 의미 부여가 창작 개념을 규정할 때 훨씬 더 중요한 거다라고 사람들 생각이 바뀌면 그럼 인공지능의 이 산출한 결과물도 창작이라고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아직은 그렇지 않아요. 당연히 주도적 견해는 창작자한테 있죠. 근데 이제 그 논쟁적인 사안이란 말씀을 드리고요. 빨리 끝내라고 지금 제 휴대폰도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요 마지막 슬라이드 말씀만 드리고 사실 이 얘기랑 관련되는데요.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소설이거든요. 저 앞에 소설은 제가 초등학교 때 읽고서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영어로 말고요. 혹시 또 오해하실까봐. 근데 저기 강철도시라는 SF인데 여기에 이제 로봇 경찰하고 인간 경찰하고 협력해가지고 범인 잡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때 로봇이 정말 이상한 거예요. 지적인데 인간과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지적인 존재가 있을 수 있구나라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정말 이런 존재가 있다면 굉장히 복잡하겠다. 훨씬 사람이 좀 유연해지고 포용력이 높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일단 인간 입장에서는 인공지능이 너무너무 특별한 지능이고 유니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공지능과 상호작용할 때는 그 점을 항상 기억해 두는 게 필요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수많은 내용. 근데 그걸 뒤집으면 저는 철학자니까 그걸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인간 지능도 사실은 굉장히 유니크해요. 특별해요. 무슨 뜻이냐면 그 전에 네안데르탈인은 멸종 이후에 인간만이 지적인 존재였을 때는 인간이 그냥 표준이자 기준이죠. 그러니까 다른 모든 존재, 그래서 침팬지 지능도 뭐 인간의 5살짜리에 해당된다 이런 식으로 인간을 기준으로 놓고 나머지 지능을 전부 인간한테 맞춰가지고 평가를, 인간을 얼마나 닮았는가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실제로 인공지능은 몇몇 분야에서는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거든요. 지적인 결과물에 있어서는. 그럼 이제는 어떤 걸 인정해야 되냐면 인간이 최고의 지능이고 나머지를 인간을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생각을 벗어나서 지능이라는 게 우주론적 관점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할 수가 있고 이게 태양계 이게 은하계인데요. 은하계에서 지구가 어딘지 아세요? 요 가운데 있지 않아요. 가운데는 블랙홀이 있습니다. 여기 가면 큰일 나요. 그래서 여기 구석탱이 있어요. 여기 구석탱이. 여기에 별로 별 볼 일 없는 태양이라는 항성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네 번째 행성이에요. 은하계에만 태양과 같은 행성이 1000억 개 있어요. 여러분 1000억 상상이 되세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자, 그런데 은하계가 우주의 유일한 항성계 그것도 아니에요. 은하계도 아니에요. 우리 은하계가. 사실은 전 우주에는 이런 은하계가 1000억 개쯤 있어요. 그러면 별들만 몇 개가 있을까요? 그리고 별들이 가지는 행성 개수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어마무시한 그 행성들에서 전 우주에 우리 인간만 지적인 존재일까요? 저는 가능성 거의 제로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인간이 가진 지능은 되게 특별하긴 하지만 모든 지능을 평가할 척도라기보다는 지능이 존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 방식.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닫게 해준 거는 인공지능이라는 우리가 보기엔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지능이 생겨나서 그걸 깨닫게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인공지능은 포스트 휴머니즘적인 사고들, 그러니까 우리 인간 지능을 좀 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고 원오브댐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사고를 할 수 있는 게 저는 포스트 휴머니즘적 시각이라고 보는데 인간이 중요하지 않다든가 인간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만 그런 사고를 가능하게 한 게 사실은 인공지능이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